아니, 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사형 확정이 임박한 피의자를 앞에 두고 냉정하기로 소문난 판사는 손을 떨기 시작합니다. 저 푸른 수의를 입은 저 살인자가, 내 손으로 사형을 선고하려던 저자가 바로 30년 전 잃어버린 내 핏줄이라니. 천륜을 알아보지 못하고 제 자식에게 사형을 선고하려 했던 어머니와 그녀의 아들은 어떤 이유로 사형수가 되어 재판을 받고 있게 되었을까요? 대한민국을 뒤흔든 충격적인 법정 스캔들, 그 잔인한 운명의 장난이 지금 시작됩니다. 가슴 먹먹한 서연 듣기 전에 따뜻한 마음으로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덕을 쌓으면 복이 되어 돌아온답니다. 좋아요 누르신 분들 댁내에 평안이 깃들고 자식들이 효도하며 만사 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 따뜻한 안방에서 혹은 산책하시며 듣고 계신가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안부 전해주세요. 모든 비극의 시작은 1995년 11월 유난히도 비가 많이 내리던 그 늦가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초동 법원 청사에는 그날따라 스산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1995년 11월의 어느 늦가을이었습니다. 그해 가을은 유독 비가 잦고 바람이 찼습니다.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의 낡은 창틀을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억울한 사연을 가진 이들의 통곡처럼 들리던 날이었습니다. 거리는 온통 회색빛이었고 사람들은 옷깃을 여미며 종종 걸음을 치던 그런 스산한 오후였죠.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 형사 합의부 417호 법정. 이곳은 숨막히는 침묵과 팽팽한 긴장감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으르렁거리는 천둥소리, 방청석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젖은 옷에서 나는 눅눅한 냄새, 오래된 나무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 그리고 서기들이 타자기를 두드리는 건조한 소음만이 그 무거운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아 숨을 쉬기조차 힘든 날이었습니다. 단상 가장 높은 곳, 검은 법복을 입고 앉아있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김명애 부장판사. 법원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피도 눈물도 없는 철의 여인이라 불렀습니다. 사적인 감정은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법정과 증거만으로 칼 같은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유명했으니까요. 그녀의 손에 들린 법봉은 죄 지은 자들에게는 저승사자의 낙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날 그 자리에 있던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오늘 이 재판이 대한민국 사법 역사를 뒤흔들 사건이 될 줄은요. 그리고 천하의 김명희 판사가 판결문이 아닌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는 선택을 하게 될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법정의 정적을 깨고 피고인석에서 쇠사슬이 바닥에 끌리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그럭, 철그럭. 그 차가운 금소금이 김명애 판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운명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김명애 판사는 쓰고 있던 뿔테 안경을 고쳤으며 피고인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기엔 푸른 수의를 입은 25살의 청년 강수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을 굶은 듯 헬쑥한 볼,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삶의 모든 희망을 놓아버린 듯한 텅 빈 눈동자. 죄목은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였습니다. 강남의 부유층 노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금품을 훔쳤다는 끔찍한 혐의였죠. 검찰은 이미 사형을 구형한 상태였습니다.
명희는 건조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라곤 조금도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강수호, 선고에 앞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청년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세상을 향한 분노조차 말라버린 듯 했습니다. 그저 바닥만 응시한 채 쉰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안 죽였다고 수백 번을 말해도 경찰관님도 검사님도 그리고 판사님들도 안 믿어주시지 않습니까?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놈 말은 다 거짓말이라면서요. 법정 안에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명희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그냥 빨리 죽여주십시오. 사는 게 지옥인데 차라리 죽는 게 편하겠습니다. 어차피 저 같은 놈 하나 없어진다고 슬퍼할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뻔뻔한 태도라고 방청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명희 역시 갱생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미리 작성해 온 판결문을 집어들었습니다. 주문, 피고인 강수호를 사형에 처한다. 이 한 문장만 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명희가 숨을 고르고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려는 찰나였습니다. 피고인석의 청년이 무언가 생각난 듯 다급하게 하지만 힘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 판사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명희는 귀찮다는 듯 시선을 주지 않고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죠. 말해보세요. 제가 죽고 나면 검사님이 압수해간 제 물건 중에 그 낡은 목걸이 하나만은 돌려주십시오. 증거물 사모인가 뭔가 하는 그거요. 명희는 콧방귀를 뀌고 싶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앞두고 고작 물건 타령이라니. 증거물 반환 요청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그게 답니까? 아닙니다. 그건 훔친 게 아닙니다. 제 어머니 유품입니다. 종이를 넘기던 명희의 손이 허공에서 딱 멈췄습니다. 법정 안에 흐르던 공기가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유품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어머니라는 단어가 묘하게 그녀의 가슴 한구석을 찔렀거든요. 청년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하지만 너무나도 간절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5살 때 고아원에 버려질 때 제 어머니가 제 손에 쥐어줬던 겁니다. 반쪽짜리 하트 펜던트요. 그거 없으면 저승 가서 우리 엄마 못 찾습니다. 청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엄마지만 죽어서라도 한 번은 만나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날 버렸는지, 내가 그렇게 미웠는지 물어라도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제 관에 꼭 좀 넣어주십시오. 부탁입니다. 법정 안이 일순간 숙연해졌습니다. 흉악범의 입에서 나온 말치고는 너무나 절절했기 때문입니다. 방청석 어딘가에서 훌쩍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김명의 판사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고 입술이 파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반쪽짜리 하트 펜던트, 5살 고아원. 이 세 단어의 조합이 그녀의 가슴 깊은 곳 30년 동안 시멘트처럼 단단하게 봉인해 두었던 판도라의 상자를 건드린 겁니다. 명희는 떨리는 손을 감추려 책상 아래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귓가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죠. 그녀는 옆에 앉은 배석 판사에게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서기, 증거물 사모 사진 스크린에 띄워주세요.
법정에 불이 꺼지고 낡은 환등기 돌아가는 소리가 윙 하고 울렸습니다. 먼지가 춤추는 빗줄기를 따라 하얀 스크린 위에 흐릿한 증거물 사진이 나타났죠. 녹이 슬고 낡았지만 덩굴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진 반쪽짜리 금 펜던트. 그것을 본 순간 명희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저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디자인이잖아. 내가 내 손으로 주문해서 30년 전 내 품에 안겨있던 우리 현수 목에 걸어줬던. 명희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법복 안쪽 하얀 블라우스 속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그녀의 목에는 30년째 한 번도 푼 적 없는 나머지 반쪽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스크린 속에 저 반쪽과 정확히 맞물리는 잃어버린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명희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저 사형수가 내 손으로 방금 죽음을 선고하려 했던 저 청년이 30년 전 가난 때문에 잃어버렸던 내 아들 현수란 말인가.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판사를 향했습니다. 침묵이 길어지자 방청석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명희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아들의 목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판사였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이성이 간신히 그녀를 붙잡고 있었죠. 그때 피고인석의 강수호가 고개를 들어 명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텅 빈 눈동자 속에 서린 깊은 슬픔. 명희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참을 수 없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명희는 입술을 꽉 깨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갈라지는 목소리로 누구도 예상치 못한 선언을 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선고를 2주 뒤로 연기합니다. 휴정? 지금 당장 휴정합니다. 법봉을 내려치는 소리가 비명처럼 울렸고 명희는 도망치듯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의 황당해하는 표정 뒤로 수호만이 멍하니 판사가 사라진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닫힌 법정 문 너머로 다시 한번 거대한 천둥 소리가 과르릉하며 세상을 집어삼킬 듯 울려 퍼졌습니다. 판사실로 돌아온 명희는 문을 잠그자마자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서 있을 수가 없었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꺼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서기에게 비밀리에 가져오라고 시킨 증거물 사모실물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딸깍. 2개의 펜던트가 맞물리는 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그 울림은 명희의 귓가에 천둥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끊어졌던 덩굴 문양이 이어져 하나의 하트가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살인범의 어머니가 된다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제 손으로 죽일 뻔했다는 끔찍한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확인이 필요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날 밤 명희는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명희는 변호사 접견을 가장해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유리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30년 만에 아들을 마주한 어머니의 심정. 수호는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웬 변호사입니까?
국선 변호사도 포기했는데 명희는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울 게 없는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목이 말라 보이는군요. 물 한잔 하겠습니까? 명희가 건넨 종이컵을 수호가 받아 마셨습니다. 수호의 손등에는 험하게 살아온 세월을 증명하듯 낡은 흉터들이 가득했습니다. 명희는 그 손을 잡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수호가 마시고 난 종이컵을 챙겨 나오며 명희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1995년 당시에는 유전자 검사가 지금처럼 보편화되지 않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던 시절이었습니다. 명희는 대학병원 유전자 분석실에 있는 후배 김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교수 나야. 지금 퀵으로 종이컵 하나랑 내 머리카락 보낼게. 최대한 빨리 비밀리에 검사해줘. 내 목숨이 달린 일이야. 결과를 기다리는 3일은 명희에게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밥 한 숟가락 넘길 수 없었고 잠 한숨 잘 수 없었죠. 창밖을 보면 빗소리가 아들의 울음소리 같았고 눈을 감으면 사형대 위에 선 수호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30년 전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가난한 고시생 시절 사랑했던 남자에게 버림받고 홀로 아이를 낳았던 명희. 쪽방촌에 불이 났던 그날 분유값을 벌러 나간 사이에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잿더미가 된 집터에서 아이를 찾으며 며칠 밤낮을 울부짖었던 기억. 성공해서 찾으러 갔을 땐 이미 고아원이 불타 사라졌다는 소식에 절망했던 기억. 3일 뒤 오후 팩스 기계가 삐소리를 내며 종이를 토해냈습니다. 명희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천천히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를 쥔 손이 심하게 떨려 글씨가 흔들려 보였습니다. 친자관계 성립 확률 99.99%.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명희의 입에서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아, 현수야. 내 새끼. 화려한 부장판사의 집무실 바닥을 치며 그녀는 통곡했습니다.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머리를 쥐어뜯으며 울었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내 새끼한테 사형을. 그런데 그 아이가 살인범이 되어 돌아왔다니요. 그것도 내 재판정에 사형수가 되어서 말입니다. 명희는 눈물을 닦으며 벽에 걸린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기엔 냉철한 판사가 아닌 죄인된 어미의 퉁퉁 부은 얼굴이 비치고 있었죠. 그때 문득 명희의 머릿속을 스치는 섬광 같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잠깐, 내 아들이 살인범이라고? 현수가 정말 사람을 죽였을까? 수호의 마지막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억울합니다. 전 안 죽였습니다. 라고 외치던 그 절규. 수호는 죽음을 앞두고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특히 엄마의 유품을 관에 넣어달라는 그 순수한 부탁을 하는 아이가 잔인하게 노인을 살해했다는 게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판사로서의 직감이 아닌 엄마로서의 본능이 경고등을 켰습니다. 만약, 정말 만약에 이 아이가 누명을 쓴 것이라면, 그리고 내가 그 누명을 씌운 꼭두각시 노릇을 한 것이라면, 명희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슬픔은 순식간에 서늘한 분노로 바뀌었죠. 그녀는 책상 위에 높게 쌓여있던 수호의 사건 기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제 판사의 눈이 아닌 변호인의 눈으로, 아니, 자식을 살려야만 하는 엄마의 눈으로
기록을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기록을 다시 보는 명희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형광펜을 들고 줄을 그어가며 모순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볼 때는 가난한 정가자의 뻔한 범행이라는 편견 때문에 보이지 않던 구멍들이 숭숭 뚫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의문점, 사라진 30분. 경찰 조서에는 범행 추정 시각인 밤 9시에서 9시 30분 사이 수호의 알리바이가 없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호의 자필 진술서 구석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죠. 그 시간에 저는 분명히 역전 다방에 있었습니다. 종업원 미스 김이 쌍화차 타줬단 말입니다. 하지만 다방 종업원 김양의 진술은 조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경찰이 일부러 누락시킨 게 분명했습니다. 명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두 번째 의문점, 족적의 크기.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피 묻은 운동화 자국은 275. 하지만 구치소 신체 검사 기록에 적힌 수호의 신발 사이즈는 265였습니다. 심나 차이 나는 남의 신발을 신고 살인을 저질렀다? 그것도 헐떡거리는 신발을 신고 도망쳤다?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가장 결정적인 증거. 검은색 각그랜저. 최초 목격자의 110이 신고 녹취록을 듣던 명희는 이어폰을 낀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검은색 각그랜저가 튀어나갔다니까요. 번호판은 못 봤지만 신고자는 분명히 고급 세단을 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호는 면허도 없는 뚜벅이였습니다. 이 모든 정황이 가리키는 건 단 하나였습니다. 누군가 권력과 돈을 이용해 수호를 범인으로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는 것. 명희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판사복을 벗고 수수한 트렌치 코트로 갈아입은 뒤 강북의 허름한 뒷골목에 있는 역전 다방을 찾아갔습니다. 다방 문을 열자 자욱한 담배 연기와 쌍화차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명희는 붉은색 벨벳 소파 구석진 자리에 앉아 짐을 싸고 있는 한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종업원 김양이었습니다. 잠시만요. 김양 맞죠? 명희가 말을 걸자 김양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가방을 숨겼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멍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저 아무것도 몰라요. 형사님들이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요. 명희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요. 저는 경찰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잡혀간 강수호 학생, 그 학생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라는 말에 김양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요? 수호 오빠 고아라던데. 사정이 있어서 헤어졌어요. 부탁해요. 그날 밤 수호 여기 있었죠? 김양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맞아요. 그날 여기서 뉴스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덩치 큰 남자들이 와서 제 뺨을 때리면서 수호 오빠 못 봤다고 하라고. 안 그러면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린다고. 저 너무 무서워서 시골로 도망가려던 참이에요. 명희는 지갑에 있는 돈을 전부 꺼내 김양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걸로 당분간 안전한 곳에 피해 있어요. 내가 꼭 다시 찾아갈게요. 그때까지만 버텨줘요. 김양을 보내고 돌아서는 명희의 등 뒤로
다방 입구에 있는 주황색 공중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마치 명희에게 경고라도 하듯이 말이죠. 다방 주인이 전화를 받더니 묘한 표정으로 명희 쪽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기 아줌마 찾는 전화인데요. 명희는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여기 있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김명희 판사님. 판사가 고상하게 재판석에 있어야지 왜 시궁창을 뒤지고 다니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 목소리. 낮고 굵은 하지만 소름 끼치게 익숙한 목소리. 명희는 그 목소리의 주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명희와 사랑을 속삭였지만 집안의 반대를 이유로 임신한 명희를 버리고 재벌가 딸과 결혼한 남자. 수호의 생물학적 아버지. 바로 차기 총선 유력 후보이자 전직 검사장 박태산이었습니다. 박태산, 당신이야? 명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옛 연인의 목소리였지만 반가움보다는 역겨움이 앞섰습니다. 오랜만이네. 궁금한 게 있으면 직접 와서 물어보지 그래. 강남 청운각에서 기다리지.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명희는 수화기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뚜뚜하는 기계음만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수호 사건을 기소한 검사, 담당 형사, 그리고 뒤를 봐주는 정치권의 실세. 그 거대한 카르텔의 정점에 박태산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 강남의 고급 요정 청운각.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진 음식들 앞에는 박태산이 거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흰머리가 희끗해졌지만 그 특유의 비열한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그는 명희가 들어오자 앉은 채로 눈짓만 했습니다. 앉아. 대법관 후보 물망에 올랐다며? 축하해. 명희는 자리에 앉지도 않은 채 서슬 퍼런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강수호 사건, 당신이 개입되어 있지? 왜 그랬어? 그 아이가 누군지 알면서 그런 거야? 태사는 술잔을 입에 가져가며 피식 웃었습니다. 알지. 내 핏줄이라는 거. 천한 놈의 피가 섞여서 그런지 인생 막장으로 살더군. 명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알면서 그 아이한테 살인 누명을 씌웠다고? 당신이 사람이야? 그 아이 당신 아들이잖아. 당신이 버린 당신 아들. 명희의 고함 소리에 박태산이 쾅 하고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술잔이 깨지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지고 섬뜩한 살기가 돌았습니다. 김 판사, 정신 차려. 그놈은 내 인생의 오점이야. 다음 달 총선이야. 내 앞길에 방해되는 건 뭐든지 치워버릴 거야.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게 맞아. 어떻게 아비란 사람이. 자네도 깨끗하게 치우고 싶잖아. 과거가 밝혀지면 자네 커리어도 끝이야. 이번 판결 사형으로 깔끔하게 끝내. 그럼 자네 대법관 자리 내가 책임지고 만들어주지. 명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괴물이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친자식도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악마다. 명희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어 박태산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착각하지 마.
난 당신이 준 자리는 필요 없어. 그리고 명심해. 내 재판은 아직 안 끝났어. 명희가 나가려 하자 박태산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가는 건 좋은데 서두르는 게 좋을 거야. 구치소란 곳이 워낙 사고가 많은 곳이라서 말이야. 명희가 멈칫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글쎄, 흉악범들끼리 싸움이라도 나면 힘없는 놈은 죽어나가지 않겠어? 명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쳐나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빗길을 뚫고 구치소에 도착했을 때 정문 앞에는 이미 구급차 한 대가 요란하게 사이렌을 울리며 나오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차에서 내려 구급차를 가로막았습니다. 누가 탄 겁니까? 구급대원이 창문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강수호 수감자입니다. 같은 방 수감자들한테 집단 구타를 당해서 의식불명입니다. 비키세요. 명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박태산은 빈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재판까지 기다릴 생각도 없었던 겁니다. 아들을 죽여서라도 입을 막겠다는 그의 잔혹함에 명희는 이를 갈았습니다. 그녀는 빗물 섞인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명희는 더욱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정보가 출신에 믿을 만한 후배인 박 사무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진짜 내막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 진실은 상상보다 더 추악하고 잔인했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인 노인을 죽인 진범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박태산이 현재 부인인 재벌가 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박정우. 박태산이 끔찍이 아끼는 소위 말하는 적자였습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던 망난이었죠. 마약에 취해 운전하던 박정우가 접촉사고 시비 끝에 홧김에 노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입니다. 총선을 코앞에 둔 박태산에게 아들의 살인 사건은 정치적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죠. 그래서 그는 덮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호적에 있는 귀한 아들을 살리기 위해 존재조차 잊고 살았던 호적 밖에 버린 아들 수호를 찾아낸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수호와 정우는 키와 체격이 비슷했습니다. 박태산은 수호에게 누명을 씌우고 사건을 조작해 하필이면 친모인 명희의 재판부에 배당했습니다. 제 어미 손으로 자식을 죽이게 만들면 나중에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죄책감 때문에 영원히 입을 다물겠지. 이것이 박태산이 설계한 악마보다 더한 시나리오였습니다. 명희는 치를 떨었습니다. 배 다른 형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야 하는 동생. 그 잔혹한 운명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이제 재판까지 남은 시간은 단 3일. 명희에게는 박태산의 시나리오를 뒤집을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심증은 있었지만 법정에서 인정될 물증이 없었습니다. 수호의 무죄를 증명할 뿐만 아니라 진범이 박정우라는 것을 밝혀낼 물증. 그 열쇠는 바로 사건 당일 박정우의 차를 운전했던 대리기사 최 씨였습니다. 그는 사건 직후 종적을 감췄지만 명희와 박 사무관은 끈질긴 추적 끝에 그가 숨어 있는 곳을 알아냈습니다. 인천의 한 재개발 구역, 철거 직전의 허름한 여인숙. 부장님, 위험합니다. 박태산 쪽 깡패들이 그쪽을 뒤지고 있답니다. 박 사무관의 만류에도 명희는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상관없어. 그 증인, 내가 먼저 확보해야 해.
놓치면 우리 현수 죽어. 명희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1995년의 그 밤, 폭우가 쏟아지는 경인고속도로를 달리는 명희의 차 와이퍼가 힘겹게 춤을 췄습니다. 판사복을 벗어 던지고 운동화를 신은 그녀는 더 이상 고고한 판사가 아니었습니다. 새끼를 구하러 빗속으로 뛰어드는 어미 사자였습니다. 인천의 여인숙 골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로등마저 깜빡거리는 음산한 곳이었죠. 비는 양동이로 퍼붓듯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좁고 미끄러운 계단을 올라가 203호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세요? 저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도와주러 왔어요.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명희가 다시 문을 두드리려던 순간 안에서 누군가 끙끙 앓는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명희는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낡은 문은 힘없이 열렸습니다. 방 안에는 난장판이 된 집기들 사이로 한 남자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대리기사 최 씨였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벌벌 떨고 있었죠. 살려주세요. 아무 말도 안 할게요. 제발. 명희는 그에게 다가가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판사의 자존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저 깡패 아니에요. 억울하게 누명 쓴 강수호 학생, 그 학생 어머니 되는 사람입니다. 제 아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선생님만이 살릴 수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어머니라는 말에 최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에 젖은 명희의 간절한 눈빛을 보자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사람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입 열면 저 죽인다고 했어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드릴게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최 씨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가방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손바닥만 한 워크맨과 작은 카세트 테이프였습니다. 그날 박정우 그놈이 사람을 찌르고 차에 탔을 때 박태산 후보랑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혹시나 해서 몰래 녹음했습니다. 명희는 테이프를 받아들었습니다. 이 안에 모든 진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을 살릴 생명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명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쾅, 쾅. 철문이 부서질 듯 울렸습니다. 밖에서 거친 사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문 열어. 안에 쥐새끼 숨어 있는 거 다 알아. 박태산이 보낸 깡패들이 냄새를 맡고 들이닥친 겁니다. 최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떡해요. 저 사람들 잡히면 우리 다 죽어요. 뒷문으로 나가요. 명희는 최 씨를 일으켜 세워 뒷문 쪽 창문을 열었습니다. 2층이었지만 뛰어내려야 했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앞문은 거의 뜯겨나가기 직전이었습니다. 명희는 테이프를 품속 깊이 넣고 최 씨와 함께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진흙탕에 구르고 옷이 찢겨도 아픔을 느낄 새가 없었습니다. 무릎이 까져 피가 흘렀지만 빗속을 뚫고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뒤에서 잡아, 저것들 잡아 하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골목길을 돌고 돌아 간신히 큰 길로 나왔을 때 깡패들의 검은 세단이 명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명희는 숨을 헐떡이며 최 씨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차에서 내린 덩치 큰 사내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아줌마, 그거 내놓고 조용히 가시지. 그때였습니다. 명희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테이프가 아니라 자신의 판사 신분증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금박 무늬가 번쩍였습니다. 명희는 호랑이 같은 눈빛으로 소리쳤습니다. 나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명희다. 지금 내 몸에 손끝 하나라도 대면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 보스 박태산까지 모조리 법정 최고형으로 썩게 만들어주마. 깡패들이 주춤했습니다. 판사라는 말에, 그리고 명희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린 것입니다. 그 틈을 타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사무관이 보낸 지원 병력이었습니다. 깡패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차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명희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코트, 헝클어진 머리, 찢어진 스타킹. 부장판사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었지만 그녀의 품속에는 아들의 목숨보다 귀한 테이프가 안전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창 밖의 어둠을 뚫을 듯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기다려라 박태산. 내일이 내 심판 날이다. 운명의 선고 공판 날이 밝았습니다. 법정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습니다. 사건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어 방송국 카메라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방청석 맨 앞줄에는 박태산이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죠. 피고인석에는 수호가 휠체어를 타고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 구타로 인해 온몸에 붕대를 감은 채였습니다. 수호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지금부터 사건 번호 95고압 1024호. 강수호 피고인의 선고 공판을 속행합니다. 명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피고인석의 수호를 한번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다 해결할게. 눈빛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미리 준비해 온 판결문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법대 위에 준비해둔 소형 카세트 플레이어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딸깍. 법정 안의 스피커를 통해 지지직거리는 소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무슨 소리야? 박태산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또렷한 목소리가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빠, 흑흑, 나 무서워. 내가 사람을 죽였어. 피가 너무 많이 나. 젊은 남자의 울먹이는 목소리. 바로 박태산의 아들 박정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목소리에 법정은 얼어붙었습니다. 정신 차려 박정우. 걱정 마라. 마침 내 나이 또래의 정가자놈 하나를 찾아놨어. 강수호라고. 고아 출신에 지켜줄 사람 하나 없는 놈이야. 그 놈한테 다 뒤집어 씌우면 돼. 판사도 내 편이야.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 줄 거다.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방청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박태산의 얼굴은 흙빛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음해라고. 당장 끄라고. 박태산이 소리를 지르며 단상으로 뛰쳐나오려 했지만
법원 경위들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명희는 마이크를 잡고 법정이 떠나갈 듯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이 사건의 진범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살인극을 설계한 사람은 바로 저기 앉아 있는 박태산 후보인이다. 김명희, 내가 미쳤구나. 죽고 싶어? 박태산이 악을 썼습니다. 명희는 그를 차갑게 노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피고인 강수호는 무죄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는 또 하나의 죄인이 있습니다. 명희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법복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법복을 벗어 법대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하얀 블라우스 차림의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작아 보였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위대해 보였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판사의 자격을 내려놓습니다. 공정해야 할 법정에서 자신의 친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사형을 선고하려 했던 저는 판사 자격이 없습니다. 법정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친아들이라는 말에 수호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명희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판사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한 어머니로서 피고인석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명희는 수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흙탕물이 묻어 지저분해진 손으로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반쪽짜리 목걸이. 그녀는 수호의 목에 걸려있던 나머지 반쪽을 꺼내 자신의 것과 맞추었습니다. 딸깍. 두 개의 덩굴이 이어져 하나의 하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수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붕대 감은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게 왜 판사님한테? 명희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수호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명희는 그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댔습니다. 미안하다. 수호야. 아니, 현수야. 엄마가 너무 늦게 왔지? 널 알아보지도 못하고 내 손으로 널 죽이려고 했어. 이 못난 어미를 용서해 다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수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했던 엄마가, 매일 밤 꿈속에서나 불러봤던 엄마가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하려던 저 판사님이라니. 원망과 그리움, 서러움이 뒤섞인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죠? 엄마가 날 버린 게 아니었어? 날 찾고 있었던 거야? 정말 내 엄마 맞아? 한순간도 잊은 적 없어. 널 버린 게 아니야. 뺏긴 거였어. 내가 힘이 없어서 널 지키지 못했어. 미안해, 아가. 정말 미안해. 수호는 휠체어에서 내려와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엄마. 명희도 바닥에 앉아 아들을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수호의 푸른 수위가 명희의 눈물로 젖어 들어갔습니다. 명희는 아들의 등을 쓰다듬으며 오열했습니다. 이제 아무 걱정 마. 엄마가 지켜줄게. 다시는 너 혼자 두지 않을게. 밥은 먹었니? 아픈 데는 없고. 경위들도 방청객들도 심지어 냉정하기로 소문난 검사조차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태산은 들이닥친 경찰들에게 수갑이 채워져 끌려나갔지만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법정의 주인공은 오직 30년의 세월을 돌아 만난 두 모자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눈 내리는 겨울 어느 날 서대문 구치소에 육중한 철문이 열렸습니다.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날이었습니다. 기익 문이 열리고 수호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한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저만치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화려한 법복을 입은 판사가 아니었습니다. 수수한 코트에 목도리를 한 평범한 중년 여성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두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명이었습니다. 나오느라 고생했다. 우리 아들. 명희가 두부를 내밀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수호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두부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고소한 두부 맛과 함께 목구멍으로 뜨거운 것이 넘어갔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요. 엄마가 해주는 된장찌개 먹고 싶어요. 아주 뜨겁게. 그래, 가자. 집에 가서 밥 먹자. 보글보글 끓여놨어. 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도 했고.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눈 내리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수호의 손은 이제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온기가 전해졌으니까요. 차가운 겨울바람도 지난날의 아픈 상처도 맞잡은 두 손의 온기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가 두 사람의 어깨 위에 축복처럼 내려앉았습니다. 30년을 돌아온 사랑은 이제야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가족의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 따뜻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작은 선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철의 여인이라 불렸던 한 어머니의 뜨거운 눈물,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